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도 이번 한 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은 더 조금 딥하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며칠 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어, 익었다? 아니, 가끔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위켄드 에디션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 혼자만 느끼고 또 뭐 어떤 때는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는 것을 같이 발표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즐기실 수도 있고 깊이 있게 생각을 다듬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친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연방 하원 의원을 제명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제명이 어려운가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제명당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들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것보다 조금 몇 걸음 더 나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역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논쟁을 한 것. 이건 또 뭐가 있을까?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않은 것.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샌드라 데이 오크너의 연방 대법관의 돌아가심은 저에게는 과거로 돌리네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가장 제가 점수를 작게 주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또 찰리 먼거의 여러분들께 미처 못다 전해드렸던 그런 뉴스도 있고 뭐 니키 헤일리 많은 이슈들이 있네요. 이스라엘 하마스가 빠질 수 없고 제일 앞에 가장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지 산토스라는 35살의 공화당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이 세 번째 투표한 끝에 공화당 의원도 105명이나 찬성을 해서 221명 가운데요. 그래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명을 어느 정도로 어렵게 하냐면요. 1856년도 지팡이가 부러질 때까지 희생자를 구타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프레스턴 브룩스 제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이 경우는 사임을 했죠. 조지 산토스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임한 뒤에도 지팡이가 부러질 때까지 희생자를 때린 이 사람 다시 선거에 나와서 보궐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숨졌는데도 희생자가 그래도 제명시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1838년도에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윌리엄 그레이브스, 버몬트 출신의 조나단 실리라는 사람을 당신은 1830년대니까 막 결투, 황야의 결투잖아요. 결투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브스를 추방하는 데 동의한 게 아니라 결투는 우리가 결투를 했었으니까 하면서 앞으로는 뭐 워싱턴 DC에서는 결투를 금지한다. 이런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냈고 결투를 해서 누군가를 숨지게 한 윌리엄 그레이브스, 켄터키 출신의 의원은 의정활동, 그 다음 임기도 또 성공을 했습니다. 선출도 됐고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였고요. 1861년도에 미주리주 출신의 존 클라크 의원이 처음으로 정부에 대항해서 무기를 들었다. 이게 이제 남부 의원들 뭐 이런 뭐 노예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추방을 한 의원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의원도 또 역시 새인 줄 알았는데 새가 아니고 종인가요? 새인가요? 저 바깥에? 이상하네요.
방송 끝나고 나가봐야지 되겠습니다. 새인지 종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새라면 제가 무섭긴 하지만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아무튼 뉴스 하다가도 이렇게 일상이 들어와 버리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방 의원을 이제 제명시킨 것은 이렇게 연방 정부에 대항해서 노예제와 연관해서 반대 입장으로 갔다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뇌물을 받은 사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펜실베니아 출신의 마이클 마이어스, 2002년도에 오하이오주 출신의 제임스 트래피컨트. 이 사람들 연방 부패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임스 트래피컨트라는 의원은 워싱턴 DC에 그 자신의 뭐 무슨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오하이오에 있는 농장에서 또 막 건초를 쌓는 일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 합치면은 그럼 5명이잖아요. 조지 산토스는 왜 어제 공화당 의원들까지 합쳐서 정족 의원수 투표한 의원수 3분의 2에 표가 있어야지만 동료 의원들을 퇴출시키는데 그렇게 퇴출이 됐습니다. 2022년도 11월 달에 당선 직후부터 밝혀진 많은 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저는 주이씨입니다. 주이씨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911 사태 때 쌍둥이 빌딩에 계셨고 숨지셨습니다. 5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금으로 누군가가 낸 돈으로 보톡스 맞고 디자이너 옷도 사입고 포르노 사이트 구독료도 그걸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NPR 방송의 유명한 앵커가 껄껄껄껄 웃고 말던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횡령했다는 것. 그런데도 23개 연방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도 나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참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그리고 이번 본인이 제명되고 나니까 역겹고 정치적인 비방이고 마녀 사냥이다. 물론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진 않았지만 딱 윤리위원회에서 뭐 40페이지인가 그런 것으로 쫙 하고 나서는 내년도에는 의석 도전 안 할게요. 연방의원의 임기가 2년이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공화당 의원들도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더럽게 보여서 내 의석이 위험해 합니까? 이제 찬성표를 2번은 그래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하면서 공화당과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조사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이건 어차피 유죄가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라고 해서 이제 퇴출된 거거든요. 사임한 것을 거부했으니까 사임하라는 요청으로 찬성 그를 퇴출시킨다. 311표 반대 114표 민주당 의원 전원 공화당 의원 105명 찬성표를 법안이 채택된 뒤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막 터져 나왔거든요. 이런 일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의원을 11개월을 지냈기 때문에 본인이 뭐 혜택 받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월 달에 선거, 3개월 이내니까 2월 달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거든요. 공화당이 엄청 싫죠. 민주당 의석이었고, 원래.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35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자수성가를 했다고 또 주이시야. 뉴욕의 주이시가 얼마나 많아요, 유권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학교 다녔다는 것도 다 가짜고. 뭐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 이것도 다 가짜고.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이 사람은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견이 딱 2가지입니다. 그래도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그냥 가야지 된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했는데 유권자들이 내년에 그만두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권자들은 다시 뽑지 않겠죠. 뽑을 때는 모르고 뽑았으니까. 그런데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도 너무한다가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를 뒤집은 거죠. 따라서 현대적인 어떤 그 선례를 세웠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황야의 결투식으로 누군가를
지팡이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서 숨지게 하고 황야의 결투에서 사람을 숨지게 하고 해도 그 사람을 내쫓지 않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다라고 선례를 남겼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 기다리고 있고 유죄로 인정되면 20년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유죄를 인정하고 검사 측과 합의를 하고 형량을 조절받거나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조지 산토스라는 전 의원입니다. 즉시 효력이 중지되기 때문에 어제 다 그 명패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한 일, 어젯밤에 막 난리를 치더군요. 소셜미디어에 난리 치면서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지? 하고 4명의 의원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주식 거래를, 언제부터 그 사람이 주식에 관심이 있었어? 뭐 다 내부 정보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부패 혐의, 랍 메넨데스 하원 의원이 포함되네요. 랍 메넨데스 하원 의원은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이집트와 뭐 거래하고 돈 받고 부정부패 이런 게 연루돼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앤디 김이라는 뉴욕의 3지구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그 상원에 도전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아들 랍 메넨데스는 언제부터 아버지의 그 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왜 나만 이렇게 물러나야지 하면서 월요일에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를 한답니다. 4명의 의원에 대해서. 이게 조지 산토스라는 공화당의 35살 초선 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사 만평이 나왔습니다. 왼편에 코끼리를 보면 공화당 조지 산토스는 사임을 해야지만 돼. 사임하지 않아서 지금 초청을 받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의 그 병적인 거짓말, 공화당이 그의 그 병적인 거짓말 같은 거, 이런 것을 뭐 봐줄 수가 없지. 사임을 해야지 되지. 라고 왼쪽에서 막 손가락을 치켜뜨면서 했잖아요. 그 오른편에 보면 역시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옆에 쫙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 있죠. Now let me introduce our frontrunner. 공화당의 선두 주자가 왼편에서 얘기한 조지 산토스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거짓말장이 잔챙이잖아요. 큰 거대한 거짓말로 보면은 그런 잔챙이는 안 된다고 사임해야지 되는데 프론트러너라면서 선두주자라면서 소개를 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엄청나게 많은 혐의로 91개 연방 혐의로 기소된 사람. 이런 이중성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조지 산토스가 하는 일은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제대로 받아들여지는데 조지 산토스는 안 되는 거죠. 마녀 사냥이야, 거짓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처럼 깨끗하게 사업한 사람이 누구야?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나를 지금 수사하고 조사하고 판결하려고 하는 판사, 특별검사들 다 마녀 사냥하는 거야. 저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지 돼. 조지 산토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지 산토스가 하면 통하지 않고 트럼프가 하면 통합니다. 그게 결국은 공화당이잖아요. 트럼프가 무소속으로 나온 것 아니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 가서 싸워라, 지옥처럼 싸워라 했잖아요. 면책특권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공화당 토론을 하는데, 그때는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그때 사람들이 토론 보지 않고 본인에게 오라고 플로리다주에서 아주 큰 선거 캠페인 합니다. 같은 날.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에서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카사블랑카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영화, 미국 정치를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니키 헤일리라는 전 트럼프에 의해서 유엔 대사가 됐고, 그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던 사람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코크 브라더스의 찰스 코크. 어디다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오일업계, 소매업계의 완전 대단한 부자. 수백만이 아니라 몇백억 달러 부자. 이
찰스 코크가 만든 그런 그 네트워크, 정치 네트워크. 그 뒤에는 이제 뭐 JP 모건 체이스, CEO도 역시 니키 헤일리를 지지를 했고 슈퍼팩, 니키 헤일리 쪽으로 지금 헤지 펀드니 뭐니 돈이 쫙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 시사만평부터 보시면요. 오일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네 하고 뭐예요? 손에다가 돈을 주고 쪼쪼쪼쪼 쪼아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 새는 니키 헤일리네요. 그렇게 됐을 때 새 모이를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는 이제 니키 헤일리가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디산티스가 있는데 이번에 코크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한 것이 론 디산티스에겐 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코크 이 그 스펠은 다르지만 CO 콕이 CO인데 코크 브라더스 KO 하면서 쫙 뭔가를 그냥 얼굴에 뿌려주네요. 코크는 자신의 돈으로 뭘 사야 될지를 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는 50% 지지율 차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적어도 돈을 안 쓸 수는 있잖아. 트럼프가 싫어서 트럼프에겐 안 한다고 1년 전부터 코크 브라더스가 코크가 찰스 코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가만히 안 쓸 수도 있잖아. 니키 헤일리에게 쓰는 돈이 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돈으로 뭘 살지 알고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디산티스 배는 이미 가라앉았다고 보는 거고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지금 뒤쫓고 있는데 만약에 지는 사람에게 돈을 걸고 싶었다면 찰스 코크가 트럼프에게 걸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그 아주 스페셜한 정치 단체를 통해서 돈도 주고 사람들도 선거 운동할 사람들도 지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입니다.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론조사가 선거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트럼프의 경우는 많은 폭탄을 스스로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찰스 코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수 있다고 거기에 의심을 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키 헤일리와 바이든이 대적하면 항상 이긴다는 여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찰스 코크만 이 거대한 부자, 유일한 부자가 아닌 겁니다.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자꾸만 JP 모건 체이스, CEO도 나오고 옆에서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아무튼 그래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을 했다가는. 차라리 니키 헤일리가 낫다라고 보는 건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쟁은 코크 브라더스에 따르면 오히려 트럼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활력을 넣어줘서 선거 때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지 않고 바이든 쪽으로 투표율을 높여준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론 디센티스와 바이든, 둘 다 재미없어 하고 사람들을 별로 투표에 나오지 않게 한다던가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론 디센티스가 로봇 같긴 하지만 니키 헤일리와 바이든은 공화당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팅을 한다는 겁니다. 배팅을 하는데 이게 왜 제가 앞에 카사블랑카라고 얘기를 했냐면 릭이잖아요. You must remember this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고 피아노 옆에 와서 나오고 그다음에 릭이 딱 등장을 하고 이 릭이라는 사람이 미국인 그런 곳의 주인이고 카드 플레이어고 그 막 전쟁 당시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냉소적이고 무관심했고 하지만 점점 이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잉그리드 버그만을 사랑하니까 뺏으려고도 했다가 잉그리드 버그만이 결혼을 한 여자니까 결국은 그냥 구해주는 쪽으로 가는 그 정도로 훌륭하진 않지만 찰스 코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구해야 되겠다. 내 돈도 구하고 공화당도 구하고 그렇게 구하려면은
니키에게 돈을 줘야지 된다. 잉그리드 버그만을 구해줘야지 된다. 이런 본인의 돈이 어떤 경우에는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모험 같은 것도 하면서 이 릭도 잉그리드 버그만과 남편 딱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할 때 본인이 아무리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패와 연관돼서 누구도 그 뭐죠? 섭외하는 게 아니라 본인 곁으로 끌어당겼고 하지만 릭도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찰스 코크도 본인의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도 그래도 살려야지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벌써 그 다음날 JP 몰건 체이스가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일은 이 찰스 코크가 뭐 길을 터줬다? 뭐 약간의 본인의 돈이 희생될 수 있어도 그런 희생의 의미를 릭만큼은 아니지만 험프리 보가트만큼은 아니지만 카사블랑카 영화에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자, 그리고 런 디센티스와 게빈 뉴섬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팍스라는 채널에서 팍스 채널을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팍스 채널을 정의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팍스 채널은 캘리포니아주를 때리는 그것으로 놀이도 삼고 돈도 벌고 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팍스 채널만 보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가 실제 캘리포니아보다도 더 죽어가는 캘리포니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팍스의 취미 활동이에요. 돈 버는 그런 수단이에요. 캘리포니아주를 때리는 게.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진보의 가장 상징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하는 것보다도 캘리포니아주는 더 진보적인 정책을 해나가기 때문에 팍스는 그 반대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반대로 팍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이득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뒷거래를 통해서도 그래서 아무튼 팍스를 보시면 그런데 그 팍스에서 또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연단에 나가서도 지지하고 뒤에서는 트럼프 저 쓰레기 하면서 욕하면서도 나중에 또 화해하고 지지하고 하는 션 해니티가 코미디스럽게 사회를 봐서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론 디센티스와 완전히 바이든보다 훨씬 진보인 게빈 뉴섬이 딱 이렇게 붙어서 싸우게 하고 나서 보는 겁니다. 미국의 레드 스테이트와 미국의 블루 스테이트. 미국의 미래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인구를 두 곳을 합치면은 뭐 6천만 명이 넘으니까 미국 인구 5분의 1 정도는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잖아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플로리다가 세 번째로 많아서 선거인단도 그렇게 되죠. 인구 비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다른 비전으로 엄청 싸웠죠. 그리고 또 주지사는요, 미국에서 그렇게 막 힘이 크진 않았거든요. 코비드 이후에 엄청나게 주지사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예전보다. 날마다 나와서 주지사들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인지도 엄청 높였죠. 그것도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는 영 다른 방식으로. 플로리다주는 많이 빨리 닿는 거, 백신도 맞아라. 아니, 캘리포니아는. 플로리다는 그 반대. 하면서 굉장히 막강해진 이런 레드와 블루 스테이트의 주지사들이 토론을 했는데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은 캘리포니아주는 낙태는 지지를 하고 총기는 규제해야지 된다고 되고 뭐 이러이러한. 그러면은 이제 플로리다주는 영 반대. 해서 주지사도 캘리포니아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완전히 그 똥동네 됐잖아. 샌프란시스코 홈리스 피플이 저렇게 많아서 우리는 얼마나 세금도 낮고 오죽하면 게빈 뉴섬 주지사의 장인이 우리한테 이사를 오겠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인이더구만. 세금도 우리가 낮고 좋다고. 그러면 또 게빈 뉴섬은 세금 낮고 좋은 게 그게 부자한테만 그렇게 해주잖아. 제 베조스도 플로리다로 갔잖아요. 트럼프도 플로리다로 가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들이 엄청 많은 주가 이 플로리다주이니까 이런 식으로 싸워서 결국은 이 싸움은 뭐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무수가 아니라 죄를
머리에 완전히 바르고 다니는 상징이 게빈 뉴섬입니다. 그만큼 포토제닉하다. 텔레비전에도 잘 나오고 뭐 이런 상징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론 디센티스는 키가 작으니까 막 이렇게 높은 부츠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션 해니티는 어, 론 디센티스가 오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결국은 세 번째 토론자가 무대에 올랐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봐, 니들이 그렇게 싸우고 목소리만 높이고 하니까 니 둘은 둘 다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실제로 게빈 뉴섬도 얘기를 했어요.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론 디센티스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후보가 되겠어요. 트럼프와 전혀 다르다 하면 모른데 어차피 리틀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그 모방한 트럼프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진품을 원하겠습니까? 모방한 리틀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론 디센티스는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게빈 뉴섬은 어차피 본인이 안 한다고 하고, 하지만 바이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가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 토론을 보고 나서 오빠, 저 두 사람 저래서 무대에 오르면 안 돼. 이게 미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화당도 싫다, 민주당도 싫다, 바이든, 트럼프 다 싫어. 제3의 인물 나와봐. 그래서 3의 인물들이 쭉 줄을 섰는데, 이 제3의 인물들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을 해서 두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의 표를 깎아먹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정도의 파워는 아니잖아요. 미국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대안이 없고, 공화당에서는 대안이 완전히 더 없고 트럼프고, 그 사이에서 코크 브라더스, 찰스 코크 같은 사람은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등등을 보면서 트럼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미국 선거는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모를 것 같습니다. 경제는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말들을 조금 이렇게 들어서 보면 내년에 그렇게 완전히 미국 경제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3, 4분기에 경제 지표 나온 것, 국내 총생산 나온 것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사이버 먼데이에 쇼핑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뭐 나쁘게 예상한 것보다는 괜찮아 보인다.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이자율도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뭐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경제는 이제 대체적으로 2023년도 말에 그 정도로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경제에서 굉장히 컸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는 쉬인이라는 SHEIN이라는 중국의 패스트 패션 업체가 주식 상장을 이제 기업을 공개하고 일반인들에게 투자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요, H&M이나 아니면 자라보다도 훨씬 쌉니다. 훨씬 싸면서 10대, 20대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쉬인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두 해 입고 말 옷은 사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옷을 살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딱 얼핏 보기는 정말 아주 눈에 확 들어오니 또 너무너무 싸요.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인기가 있겠다 해서 뭐 요즘에 대표적인 게 아마존 쓰시는 분들 거의죠. 그다음에 아마존과 비슷한 티무라는 곳, TEMU 많이 쓰시죠. 옷 분야에 있어서는 자라 H&M보다도 이게 더 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에서 창업했지만 지금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중국 회사로서는 이렇게 미국 주식 회사에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면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게 주목이 되고, 또 하나도 역시 중국입니다. 바이트댄스라는 모 회사가 만든 틱톡에 대해서 몬타나주가 완전히 정부 그 공무원의 기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1월 1일부터 완전히 금지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위배다 하고 판결을 받은 것. 해서 미국의 지금
중국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건으로도. 이렇게 틱톡 같은. 틱톡은 뭐 뉴스가 됐건 무엇이 됐건 소식을 많이 퍼뜨리잖아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늘 나오는 얘기죠. 지금 12월 13일까지 28차 UN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뭐 이것도 있었고요. 이런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약소국들 경제적으로 그런 국가들이 피해보고 하는 거 보상하는 뭐 기금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 돈 많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완전 개인 전세기가 줄을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중성이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 자꾸만 가짜 뉴스들은 퍼지는데 저렇게 기후변화는 가짜야. 기후변화가 어디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미국의 공화당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 기후변화를 얘기한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혹스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부터 몇 분 숨지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로널드 레이건이 내가 공약을 그렇게 했죠. 대통령이 되면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겠어. 그 전까지는 여성 연방 대법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일을 했죠. 온건한 본수. 근데 사람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특히 연방 대법원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그제였던가요? 이분이 이제 그 숨지신 거. 이분이 몇 세로 숨지셨었죠? 제가 93세든가요? 샌드라 데이 오코너 93세였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뭐 그것은 한번 봐주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되죠.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어, 연방 1930년도 3월 26일에 태어났으니까 30년 40, 50, 60, 70, 80, 90, 2000, 2010, 2020 하고 모르겠어요. 저 93세 맞죠? 네. 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숫자 계산도 못해서 이런 일들을 늘 벌이는지. 엊그제는 또 거기에다가 헨리 키신저를 2023년인데 2013년이라고 잘못 썼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100세에 돌아가셨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처음에는 보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온건한 보수가 되다가 80년대, 90년대는 나중에 또 스윙 보호로까지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엄청 바뀝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낙태 여성이지만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이 됐고 굉장히 강경하고 호전적인 사람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이 86년도에 이 그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지명되고 나서 몇 년 뒤에 들어오고 나서 너무너무 강경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역할도 했고 반감도 있었고 뭐 너무 혐오감도 드는 거예요. 저렇게 극단적으로 강경할 수가 있는가 해서 본인은 조금 온건한 쪽으로 간 거고요. 결국은 이제 스윙, 보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낙태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든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야지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시대를 뒤로 역행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보수적인 로널드 레이건이 지명을 했지만 아주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스윙 보러가 돼버렸습니다. 이분이 텍사스 엘파소에서 태어나서 애리조나주에 막 목장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스탠포드 대학교 법대를 너무 좋은 성적으로 나왔는데도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도 써주지를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돈 안 받고 부검사로 일하다가 애리조나로 가서 정치인으로서 엄청 역할을 많이 했죠. 주 상원의원도 하고 재선도 하고 주 검찰총장도 하고 하다가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애리조나에서도 뭐 고등법원에서도 일 많이 했고요. 은퇴한 뒤에도 2005년도에 은퇴했는데
은퇴한 뒤에도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제 누군가가 빠지고 할 때 대타 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리 판사로 또 일을 했었습니다. 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총장으로도 임명이 됐었고 2012년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남편 때문에 은퇴한다 했는데 남편이 나를 위해서 많이 서포트했는데 알츠하이머예요. 해서 은퇴를 했고 남편 간호했는데 간호받고 5년 뒤인가 그 남편은 사망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9명 전부 다 미국의 항소법원 아니면 무슨 뭐 법 쪽에 이런 데서 일을 한 그런 사람이 지금 연방 대법관이거든요. 이렇게 샌드라 데이 오코너처럼 선출된 정치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코너가 더 포괄적이고 좀 뭐라고 하나요? 융통성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보수에서 뭐 온건한 보수에서 나중엔 독립적인 이런 그 법조인 인격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 일만 계속 해온 사람들은 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극단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계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좀 유용성 있는 아무튼 첫 번째 연방 대법관이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이렇게 그 플렉서블한 그런 연방 대법관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사무엘 얼리토거든요. 뭐 부정 부패 뭐 이런 것으로도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그 사무엘 얼리토 판사가 바로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해갔던 일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뭐 낙태부터 정치와 종교의 분리부터 등등. 그래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은 나중에 공화당으로부터 욕도 많이 먹긴 먹었어요. 자, 이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짧게 해야 되겠네요. 찰리 먼거. 이분은 99세에 숨지셨는데 이분도 한 달만 있으면 100살 되셨는데 헨리 캐신저처럼 버크셔 해서웨이 정말 투자자들에게 많은 그 족족을 남겼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십 년 부회장인 찰리 먼거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렌 버핏의 동반자고 1950년대 말부터 이제 우정으로 알게 돼서 78년도부터 이 회사의 부회장이었는데 이 얘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하나는 후진 투자를 전략적으로 크게 투자해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키웠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막 싸구려 기업을 막 이렇게 사서 너무 손실도 많이 봤죠. 왜 주식도 이거 뭐 몇십 전짜리 이거 새로운 뭐 생명공학 이거야 해서 막 사서 내가 부자 될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 그랬는데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가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이 막 건축 설계에 관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좋은 회사인데 아직은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런 회사를 공정한 기업에 사는 거. 이게 좋다 해서 딱 그때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렇게 갔잖아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의 반 정도, 46% 정도 지금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애플을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회사 걸 사잖아요. 이게 다 찰리 먼거의 그런 게 워렌 버핏으로 들어간 거죠. 본인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회사라든가 뭐 이런 그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가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그 전에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찰리 먼거의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디지털 화폐가 사기와 망상의 악의적인 조합이다. 비트코인을 똥이라고도 얘기했고요. 가치나 하나도 없는 인공금이다. 만들어낸 금이다. 디지털 이 토큰 거래하는 것을 단기간에 침해다.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야 하는데 살아남는 게 저는 몇 가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훌륭하신 찰리 먼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나는 그냥 계약하는 사람이고 컨트랙터고 찰리 먼거가 사업을 성장하는 설계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세상을 떠나셨고 가장 20세기에 파워풀했었던 원로 정치인
정치 내부에서는 10년밖에 안 했지만 그 이후에도 현실 정치의 최고의 달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No, 전범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가장 싫었다. 헨리 키신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험한 냉전 시대의 대전략의 대가다 라고 하면서 뭐든지 헨리 키신저가 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또 보면 키신저는 그 위험한 냉전 시대의 좌파와 우파 모두의 표적이었는데 부당하게 표적이 된 적이 많다. 베트남전 이 평화협상 이끌어낸 것으로 누구는 그 상을 거부했지만 그런 이제 그 노벨 평화상 받은 게 유명하지만 그게 전쟁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돼서 상을 받고 한 거잖아요. 헨리 키신저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책에 월드 오더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책 찾다가 못 찾았어요.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뭐 뭔가 본인이 조금 미흡했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로 인해서 막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게 됐고 뭐 이런 민간인 살상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가 남부를 지원하지 않아서 사이공이 무너졌다. 그 당시에 조 바이든도 그 지원을 하지 않은데 투표를 던진 사람이다. 캄보디아에서 수십만 살해 이 일과 관련해서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100% 헨리 키신저 찬양 사설이 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헨리 키신저가 한 일도 많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데는 헨리 키신저 나름대로의 세계관도 철학적인 면도 물론 있죠. 그러나 민간인이 너무 많이 숨졌잖아요. 헨리 키신저 때문에 100만 명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냉전 시대의 대전략의 대가다라고 얘기했지만 무자비한 현실 정치를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국가 냉전 시대의 역사를 썼고 뭐 러시아와 부드럽게 하고 중국과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미는 칠레, 아르헨티나 그 밖에도 뭐 동티모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요. 동파키스탄 이런 너무너무 많은 국가에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런 그 사회주의 대통령을 물리치게 하고 막 나라를 바꾸고 엄청나게 많은 검은 일들을 헨리 키신저가 했죠. 그러나 국가 냉전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인 건 맞고 롤링스톤스가 가장 최악의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집권층에게 사랑받던 전쟁 범죄자 헨리 키신저가 숨졌다. 롤링스톤스가 음악 잡지지만 정치에 대해서 신랄하고 깊다니까요. 자, 더 네이션이라는 잡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 2023년도 그때가 생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됐군요. 5월 달, 6월 달. 헨리 키신저인데 이거 보면은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손에도 피를 묻혀 있고 얼굴에도 피가 묻은 것 같아요. 칠레, 사이프러스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이란,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등등 헨리 키신저 생일 100세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시사만평도 있었고요. 아무튼 뭐 중국 개방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이제 역사를 평가하는 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민간인 사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강대국 간의 질서 그리고 이 사람은 강대국의 미국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미국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민간인 살상 같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 같습니다. 큰 나라의 이상과 안전을 위해서 작은 나라와 그 작은 나라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 헨리 키신저 뭐. 아무튼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 이런 시사만평이 나온 겁니다. 키신저, 헨리 키신저 숨졌다 하면서 벤자민 네탄야후잖아요.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가르쳤다. 그랬더니 헨리 키신저가 외교? 하고 물어보죠. No. 민간인에게 폭탄 던지는 거, 공습하는 거, 모든 걸 다 가르쳤다. 이런 시사만평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헨리 키신저는요, 처음에
무슨 핵무기에 대한 걱정, 뭐 작은 핵무기 사용, 효용성 같은 걸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 걱정으로 시작해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막 해가 된다 하면서 본인 현인의 철학, 인간의 철학 이런 걸 강조했는데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가 그 예언한 것 가운데 가장 최근의 예언, 일본은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될 것이고 유럽은 무너지고 이슬람 극단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아주 우울하게 추측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몇 주일 전에, 불과 몇 주일 전에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생존 능력, 본인이 주이시잖아요. 주이시로서 나치 치하에서 15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생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본인이 했었던 그런 잔인한 일, 본인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건 미국을 위한 것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은 나라 또 평범한 사람들의 삶 희생돼야지 마땅하다. 거의 헨리 키신저 숨졌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비난 있는 사람, 뭐 한 사람이 인생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1년 전에 그 예리코 성벽, 여리고의 성벽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모든 이렇게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게 다 나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참 여리고의 성벽 고대 요새의 이름을 따서 아무튼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군 정보 지도자들 사이에 널리 이게 다 전달이 됐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침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설명이 돼 있는데 하마스가 놀라울 정도로 그 이스라엘이 당시에 갖게 됐던 그 청사진을 그대로 따랐답니다. 공격이 시작될 때 로켓부터 발사하고 드론을 이용을 해서 국경을 따라서 보안 카메라, 자동 기관총 다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패러글라이더 타고 온 거. 이거 가장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패러글라이더 타고 땅으로 내렸고 오토바이도 타고 딱 국경을 들어갔잖아요. 불도저 같은 거로 밀고 그리고는 이제 도보로 한꺼번에 이스라엘로 쏟아져 간 거. 이거 전부 이스라엘 군대 위치, 규모, 뭐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에 대한 거 다 하마스가 어떻게 이걸 수집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내부 기관에 유출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지네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땅으로 내려? 어? 아니 어떻게 그 국경을 장갑차로 아니 장갑차가 아니라 그런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온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분명히 이 모든 이 문서를 받는지는 4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니까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처음부터 당했잖아요. 그건 하마스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 이런 부정확한 믿음 때문에 그랬다. 그게 너무 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아니 미국이 도와주고 아니 우리가 방어 시스템이 얼만큼인데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전부 안전 그 룸도 있고 하잖아.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아, 아무튼 이 저는 가자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도 미국에서 최초의 주이시 국무장관이었고 최초의 외국에서 태어난 국무장관이었고 헨리 키신저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주이시이고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켄 국무장관에게도 뭔가 자문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도 조금 관심이 가지고요. 어머 제가 한 사람을 말씀 안 드리네요. 어,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로살린 카터 여사가 96세로 숨져서 이번 주에 장례식을 다 치렀잖아요. 이런 시사만평이 있네요. 너무 늦게 오지 마. 지미 남편에게 77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자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숨지기 전에 많은 일을 했지만 로살린 카터 여사 같은 경우도 그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조지아주에서 자라고 했지만 험한 것을 보고 겪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에 비해서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은 극단적인 것을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미국으로 와서는 시민권자가 되고 또 군대에도 가서 전쟁도 세계 전쟁도 경험을 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과 로잘린 카터 같은 여사가 그렇게 태어나서 남편과 이제 같이 동반자로서 생활하면서 정신건강 같은데 신경 쓰고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살고 이런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생,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역할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는데 어쩌면 제가 헨리 키신저나 로잘린 카터나 아니면 뭐 찰리 먼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은 따로 조금 따로 떼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었다면 클립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어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미국은 토요일이거든요. 맞으세요. 저는 오늘은 정말 해야지 될 일 꼭 해야지 되는데 봐야 될 것도 있고 What Shall I Do? 스모키라는 그룹이 불렀던 What Shall I Do? 라는 노래를 들려드린 건 아니죠.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